안녕하세요. 건담물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답변들, 댓글들, 질문들을 쭉 확인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오늘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삼척동맹 질문사항에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는 겸사겸사 아예 그냥 용어 소개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삼척동맹 아크엔젤 쿠사나기 이터널 이 전함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부르는 편의상의 명칭이었으나 프라모델로도 이 명칭이 사용되면서 아예 그냥 정식 명칭으로 굳어진 단어입니다. 극중에서 이제 이들 삼척 함대를 이루는 정식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매체 등에서 편의상 삼척 동맹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왔는데요. 이게 이제 프라모델의 데칼에서도 아예 이 삼척 동맹 영어로 Three Ship Alliance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라고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라크스가 이게 사병 조직처럼 활동했다고 해서 라크시즈 엑시즈랑 라크스랑 명칭 합쳐다든지 교단 함대 라크스 군 참 별의별 별칭으로 많이 불렸는데 만화 기동조사 건담 시드 CE73 델타 아스트레이에서는 이 마샨드릴에게 가휘의 기사단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가휘는 라크스 클라인을 명칭하는 말이고요. 지구연합군의 이제 비인도적인 군사행위에 좌절을 느껴서 군을 이탈한 아크엔젤 그리고 라크스 클라인을 중심으로 강경파인 패트릭 자라의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터널을 탈취해서 플랜트를 도망친 클라인파 그리고 패망한 오브로부터 탈출했던 오브군 잔존 전력이라는 연합군도 자프트도 아닌 제3자들이 모여서 이 무의미한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결성한 무장 조직입니다. 방침 결정은 기본적으로 각 함의 함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클라인파의 리더인 바로 라크스 클라인이었죠. 각기 다른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이들이 급조됐기 때문에 체계나 사기는 불타는 의지를 가진 주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합지졸에 가까웠습니다. 지구연합군이나 자프트군에 비하면 물량이나 보급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강력한 모비슈트와 에이스 파일럿을 보유한 소수정예 집단이었죠. 대표적인 게 주인공들이 다 이쪽 소속이었으니까요. 라그랑주 포인트 L4 폐기 콜로니였던 이제 맨델 등지를 전전하면서 연합군과 자프트군의 정세를 살폈고요. 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소속기에는 이제 원래 형식보다 다른 스펠 포드가 더 주어졌다고 해요. 프리덤에는 101, 저스티스는 102, 스트라이크에는 110, 버스터는 120, 그리고 아사기 코드의 주리 우니엘, 마요라 랴바트, 아스트레이저, M1 아스트레이그 3인방 각각 211, 212, 213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스펠 번호가 더 주어졌다고 합니다. 삼척동맹이 내세운 이념은 이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멈춘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요소였지만 이게 평화를 방패 삼아서 저지른 어떠한 전투행위나 폭력행위도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약간 좀 위험한 발상도 내재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자프트군의 이제 결전병기 제네시스를 둘러싼 최종 전투에서 플랜트를 노리고 발사된 연합군의 핵공격을 막아냈었고 제네시스 내부에서 자폭했던 저스티스에 의해서 또 파괴가 됐죠. 또 프리덤은 아람리의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라우르 크루제의 프로비던스를 격추를 시켰습니다. 소수의 전력을 양군이 가졌던 요소를 전부 게릴라식으로 실었던 전법이 성공을 했고 연합군을 좌지우지하던 우르타르자레는 또 온건파의 배신도 했고 죽었고 말이 꼬였다. 무르타르자레는 아크엔젤에게 로엔그린 맞고 죽었고요. 잡트군 내부에서는 이제 온건파 배신에 의해서 페트라자라 의장이 또 사망하면서 야킨두의 전쟁이 끝이 났죠. 이렇게 해서 시드 쪽에서 이야기가 정리가 됐고 이 세력은 이후 시드 데스티니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 함척을 가지고 또다시 시드 데스티니의 주요 사건들도 개입을 해서 또 마무리 짓는 그러한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참 오합지졸 세력이었는데 참 많이 컸죠. 극중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유튜브의 인지우님, 에나멜 먹선이 건조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먹선이 지워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먹선이 이제 해놓은 게 지워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케이스겠죠. 지우실 때 힘을 너무 과하게 주셨거나, 아니면 이제 먹선을 에나멜을 녹일 때 사용했던 이 신너가 건조가 덜 됐거나. 첫 번째가 원인이라 그러면 이제 살살 지워주시는 거 방법이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신너가 말라지는 이제 건조되는 시간은 조금 이제 명확하게 얼마가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넉넉 잡아서 30분 정도 여유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라모델 런너에다 먹선을 한꺼번에 다 넣고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처음 시작한 런너 먹선 시작해서 먹선에 넣은 런너들이 다 끝난 다음이면 첫 번째 런너가 다시 말라 있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보통 신너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은 보통 그 정도면 충분히 마르게 되고요. 그래도 뭐냐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보시고, 이제 먹선 라인에 그 이제 촉촉한 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이제 건조가 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튜브의 박지성님의 질문, 우소에빈이 샤아와 같은 집안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둘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요걸 찾아보니까 원인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우소의 어머니인 뮤라 미겔이 샤의 애인이었던, 말을 이렇게 꼬이니, 나나이 미겔하고 같은 성이라는 점, 둘 다 미겔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루머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감독이었던 토미노 요시키가 직접 부정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맞고요. 애초에 이게 또 말이 또 안 되는 게, 둘이 발음상 똑같이 미겔이라는 표기를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스펠링이 엄연히 다릅니다. 나나이는 MIGUEL, 그리고 뮤라 미겔은 MIGGEL. 엄연히 스펠링이 달라요. 발음만 같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소와 샤의 관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의 김대우님이, 제 캐릭터가 왜 고양이냐 라고 하셨는데, 저희 리뷰에 보시면 잠시, 지금 제 댓글에도 보이고 있는 이 고양이 아이콘, 지금 여기도 쓰고 있는 이 아이콘의 이 고양이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게 좀 얘기가 좀 웃깁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 명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냥 이제 집 벽에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 막 그림을 막 장난삼아 그린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렸던 그림이 요게 있어요. 참 오래된 사진이라 화질도 별로고 이미지도 작지만, 요런 그림을 그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찍어놨었어요, 요렇게. 그리고 저희 건담올링 내에서 이제 인물 캐릭터들을 하나씩 만들자 라고 했을 때, 저희 디자인 팀에다가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죠. 닮았나요? 요 그림을 가지고 요렇게 만든 겁니다. 솔직히 이게 고양이냐라고 물으셔도 솔직히 몰라요. 당사자도 그냥 생각 없이 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튜브에 조창우님, 헤이즈 커스텀에 대해 정보를 알려달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체인물 리뷰가 지금 쉬고 있는 관계로 일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 건담올링 홈페이지에 있는 기체 정보를 가시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지원군 잔당의 주력으로 사용된 개조형 오비슈트인 슈투처 시리즈와 교전 후 대파됐던 웨스모피 중위의 TR1 헤이즈를 모함 아스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예비 부품과 콤페이섬에 배치되었던 짐쿠엘 파츠를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강화 개보수한 기체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개수전의 TR1 헤이즐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실전 운용 데이터 및 개발 노하우가 투입되면서 각 파츠 간의 조화가 보다 원활하게 구성이 되었고요. 실질적인 성능 면에서도 기존의 실험용에서 실전용에 가까운 별개의 기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보다 효율적인 파츠 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체는 개수전보다 경량화돼서 약 10% 정도의 출력 강화에 의한 종합적인 기동성과 운동성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페이스 부분도 크게 개선이 돼서 콕핏에는 시험적인 차원에서 전방위 모니터, 그리고 리니어 시트가 채용이 됐고,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버전업이 이루어져서 조작성과 반응 속도가 모두 향상. 흉배 콕핏 블록에는 이제 허리의 고관부 센터 아머에 헤이저가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인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항 중에 TR 헤이즐 커스텀이 개수되기 전에 먼저 개장됐던 헤이즐 2호기에는 RX-121-2라는 형식 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TR 헤이즐 커스텀의 형식 번호는 RX-121-121에서 다시 1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수 기간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긴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미처 도장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탄즈 계열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 컬러로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티탄즈 제시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 짙은 남색으로 도장이 다시 된다고 해요.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건담올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기체 정보를 가시면 약간의 무장 설명까지 더해서 약간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다루기엔 양이 좀 많아서 이 정도로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유튜브의 TP베니님,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사용한 파츠가 뭐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사용한 파츠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의 바리에이션은 약간 논외로 치고 사용했던 뭐 무기 계열이나 장비 쪽으로 좀 무기 계열 위주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다면 일단 가장 유명한 가베라 스트레이트, 백이 콜로니 그레이브야드에 사는 이제 검술의 달인 운노 노인이 자신의 전용 진에 휴대시켰던 모비슈트용 일본도로 전에 약탈자의 모비슈트를 격퇴할 때 파손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에너지 소비가 없는 빈사벨의 대용의 이제 모비슈트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레이브야드에 들렸던 로 윌행에 의해 검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이 고지부터 운노 노인도 로우의 진심과 열정에 감복을 해서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루기는 꽤 어렵지만 실제 검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한 예리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는 이제 양산형 M1 아스트레이의 대빔 시드를 일도양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고 날아오는 빔을 튕겨내거나 잘라버리기까지 해서 칼날의 어떠한 특수 대빔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짐작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손에 넣을 때 레드 프레임의 OS도 운노노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일본 검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해졌고요. 실제로 로우 자신도 운노노인에게 직접 검술 지도도 받았다고 해요. 간단히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는 가베라 스트레이트. 그리고 바쿠 헤드, OVA 영상에서 나왔던 옵션 장비죠. 원래 무기가 아니라 로우가 정크 기드에서 경매로 나온 잡스지의 정찰용 바쿠의 헤드 부분을 보고 어머 저건 사야 돼 하면서 거금을 들고 당장 뛰쳐나가서 샀던 부품이죠. 오른손에 커넥터에 연결해서 바쿠의 빔사벨을 쓸 수가 있었고요. 오른손을 고적 회전하면서 적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이후에 시구 디밤즈가 추격하자 해체하면서 이제 버려졌죠. 기껏 힘들게 샀는데 버려진 불쌍한 장비 바쿠 헤드. 그리고 이미지가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를 따르게 못 구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찾은 건데 150 가베라, 지구에서 입수했던 자프트제 레어 메탈을 전부 사용해서 만들어낸 전체 길이 150m짜리 가베라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파괴력은 이제 모비슈트나 전함은 비교할 가치조차 없었고요. 콜로니의 샤프트를 절단내고 지구의 연합군의 드레이크급 호위함을 줄줄이 꿰뚫어버릴 만큼 엄청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모비슈트용 장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 사이즈와 중량 때문에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그 어떤 모비슈트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사용을 하더라도 이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양팔이 작살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 로더나 파워 실린더를 내장한 강화암이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큽니다. 저런 걸 휘두르니 당연히 팔이 아작이 나겠지. 그리고 타이거 피어스, 이미지가 없어서 일단 가베라로 대체를 하고요. 버서스 아스트레이에서 등장한 카본 휴먼의 전성기 시절로 재생된 운노 노인이 탑승했던 복제 레드 프레임에 장비된 일본도입니다. 한자로는 호철이라고 써있고요. 일본도의 코테츠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는 운노 전용 진에 장비되었다는 설정이 있는 무기입니다. 솔직히 가베라 스트레이트는 거의 판박이에요. 프라모델상에서 이제 처음 또 나타났던 제품인데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다음 택티컬 암주 2L, 블루프레임 세컨드 리바이에 장착되었던 택티컬 암주 2의 이제 레드 프레임 사양입니다. 네빌라 브리치한테 패배한 후 로우귤이 이제 리벤지를 위해서 레드 프레임을 개량하면서 새로이 만든 전투용 장비고요. 원래 이제 레드 프레임에 만들려고 했다가 마침 박살냈던 블루 프레임에 개량하면서 양도했었던 이전 그 택티컬 암주의 설계를 기반으로 그때까지 습득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무장입니다. 뭐 에로 봄이라든지 토치라든지 온갖 바리에이션이 다 달려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무장이죠. 그리고 다음 칼레드 볼프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아래 등장하는 무장이고요. 정크각의 총회의 거래 때 로우가 출품한 자작 장비라고 합니다. 용종력 토치와 칼, 커터를 결합한 다목적 도구이지만 그 형상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대한 검 자체고요. 명칭도 전설의 성검 엑스칼리버라는 별명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딱 봐도 분명하죠. 근데 일단 민간 모비슈트에 무장화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서 리미터로 전투 기능을 봉인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리미터가 쉽게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법 무기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장비의 각 부위는 이제 자유자재로 분해가 가능하고 기본의 S모드와 다른 저거 바꾸기의 사격용 G모드 등 여러가지 형태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는 이제 미라주 콜로이드 분산 장치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입자 관통력 컨트롤해서 기체 자세 제어 이용을 한다거나 적의 미라주 콜로이드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로우는 이제 장래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최대 7개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개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능을 더 박으려고 하려고 그랬는지는 미지수지만 그러한 요소가 또 있었다고 하고요. 다음 드레이그 해그 헤드 데스티니 아스트레이 아래에 등장한 옵션 파츠입니다. 로우가 설계한 헤드 유닛이고요. 칼레드 볼그와의 연계를 전제로 미라주 콜로이드 제어 기능과 센서의 강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빔 안테나를 탑재를 해서 이건 이제 빔 삽입 기능 외에도 빔으로 다양한 문자나 도형을 또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제작한 로우도 자신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든 장본인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장비 드라이그 헤드. 자, 이렇게 아스트레이 사용한 파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 많다. 역시 로우귤은 시드 최강의 공돌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저희 사이트에 올려주신 저희 토텐님의 질문, 에어브러쉬에 에나멜 도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비추천합니다. 또 라카 메탈릭 도료를 희석해야 하나요? 당연히 희석해서 사용을 하셔야죠. 희석을 안 하시면은 이게 뭉쳐지기 때문에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된다면 신너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라카 메탈릭 도료를 쓰신다 그러면 당연히 라카 신너를 쓰셔야겠죠. 에나멜 도료면 에나멜 신너를 쓰시듯이 당연히 맞는 신너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질문 중 선별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아, 참 어떤 건 양이 많고 어떤 건 양이 적고 좀 내용이 좀 밸런스가 좀 불균등하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질문들 편차가 좀 있다 보니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 또 모아서 또 선별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